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4월 1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거짓말처럼 올라줬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은 오늘 급등했는데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상관없이 종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은 오늘 거짓말처럼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2.49% 올랐고 나스닥이 3.83%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도 3% 가까이 오르면서 모처럼 시장이 오늘 크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금의 흐름과 방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마디로 정말 눈이 편안할 정도로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이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장을 만들었던 핵심은 역시나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줬고요. AI와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점입니다. M7 종목들 먼저 살펴보시면 구글이 5% 넘게 올랐고요. 메타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할 것 없이 모두 올라줬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5%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어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도 5%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과 인텔 모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장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아서 업황 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흐름 좋았고요. 금융주 쪽으로도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은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도 오늘 기술주만 오른 게 아니라 산업재 쪽으로도 흐름이 좋았던 모습, 시장의 신뢰감이 회복된 걸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섹터는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 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방향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란이 보낸 협상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밝힌 종전 의지로 전쟁 리스크는 완화됐고요. 증시는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모처럼 이란과 미국이 전쟁 종전을 위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이란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서 협상의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단 안보와 이익 관련해서는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건부 종전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좀 핵심적인 전략의 변화를 시장에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종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해협에 대한 완전한 개방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미군은 오래 주둔하지 않을 것이다. 해협은 이용국들이 해결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해협 확보를 함께 주장했다면 이제는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조기 종료하겠다는 전략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전쟁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죠. 먼저 시장과 원자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장중이 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확신형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다소 제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제는 종전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 자체가 종료를 향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전쟁 시나리오가 변화하는 모습이죠. 이전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조기 종료 그리고 유가의 안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급격하게 축소되는 모습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이란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확정했다는 것에 크게 반응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상승은 뉴스에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전쟁 종료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가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동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용과 소비 관련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상승장에 힘을 보태주는 재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의 2월 구인 건수 졸츠가 발표됐습니다. 688만 2천 건으로 나왔는데 전월치보다도 감소를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채용은 484만 건을 넘어서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줄었고요. 채용률은 3.1%로 2020년 이후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고용의 세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발적인 이직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은 다소 둔화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해고는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약화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소비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까지 같이 보신 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91.8로 나왔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6개월간의 단기 전망인 기대지수를 함께 반영하는 건데 현재 지수는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기대지수는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어땠을까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7.1%로 나왔는데요. 이란 전쟁의 여파를 좀 반영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확대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경제 지표를 해석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과 관련해서는 다소 식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소비는 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완전하게 안정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아니고 과열되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낮아지고 경기 우려에 대한 기대감도 경기 우려도 좀 낮아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요. 이 지표가 상승 트리거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 흐름을 강화하고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지표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경기는 버티고 있고 과열은 식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표가 시장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올라갈 이유는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한번 정리해봤고요. 종목의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오늘 5.62%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마벨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이 두 기업 모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선 마벨이라고 하면 이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그런 업체죠. 이 엔비디아가 왜 하필이면 마벨과 손을 잡았냐?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요. 이 데이터의 고속도로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NV링크. 이거를 좀 외부 칩에게까지 개방을 해서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 일환으로 엔비디아가 마벨 측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파트너사죠. 코어위브도 오늘 12%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AI 클라우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85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올해 설비 투자를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한때는 주가가 굉장히 급락한 적이 있었었죠. 이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돈 걱정을 한숨 덜었다. 인프라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이 종전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됐고요. 이런 AI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호재로 읽히게 됐다. 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메타도 나스닥의 3% 이상 상승에 강한 지분을 차지를 했었죠. 이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 모델 2가지를 출시했는데요. 특히나 시력 교정에 특화된 모델이 큰 화제를 얻으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9% 상승을 했는데요. 이 시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말에 출시가 될 이 iOS 27부터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 웰스파고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매출이 2028년까지 30% 후반대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 앞으로 먹거리가 충분하다는 의견이겠죠. 덕분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밤 사이에 구글이 5%대, 아마존이 3.6%대 급등했는데요. 이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공통점이 바로 하이퍼스케일러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요. 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걱정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 덕분에 비하이퍼스케일러인 애플에 비해서 나머지 4종목의 상승폭이 유난히 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이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켠 하루였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구독형 요금제를 발표한 후에 이 주가가 최대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장 마감 들어서는 살짝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한 기대감입니다. 이 현금 결제 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0달러라는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매출도 늘게 되겠죠. 이 나머지 두 기업은요,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펠리스 파마슈티컬스 주가가요 말 그대로 세 자릿수의 이 로켓을 쏘아올리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면역질환 치료제 기업인데요. 이 바이오젠이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오젠의 주가는 장중에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센테사 파마슈티컬스 일라일리가요. 최대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이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목적인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막히면서 이렇게 고전했었던 제약주들이 관련 이슈가 진정이 된 데다가 또 여기에다가 M&A 호재까지 겹치면서 모처럼 활기가 돈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도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전형적인 이란 전쟁 진정 국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전 기대감이 커지자마자 상대적으로 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겠죠.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을 했고요. 또 여기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 브렌트유는 장중 3% 이상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 국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금도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되찾으면서 3%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전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덕분에 오늘 나스닥이 3% 이상 강세로 마무리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쩌면 종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 일제히 3% 내외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여기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종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의 환호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까지 떨어지면서 일주일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 역시 하락 전환하면서 WTI는 1% 하락한 배럴당 101달러 선까지 진정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군사 목표만을 달성한 채 석유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동맹국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말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호재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이 밤사이에요.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띠면서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급등에 소비 심리의 회복 신호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8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오일 쇼크 상황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대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최악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번 지표를 강력한 경기 버팀목으로 해석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 압박 속에서도 소비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6%, 아마존이 3.6% 강세를 보이는 등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한번 커졌다는 소식까지 밤사이에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급등해도 너무 크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면서 비상이 걸렸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금리 인하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역발상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통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급등했던 기름값이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시장은 올해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기존의 전망에서 벗어나서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둔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계산 때문이죠. 실제로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말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달 30%를 상회했다가 현재는 2.1%대까지 축소됐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제이슨 토마스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스닥이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점, 바로 엔비디아가 5%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마벨과 맞선을 잡고요. 다시 한번 AI 생태계에 확장을 시키겠다. AI 생태계에 있어서 독점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공룡 엔비디아가 맞춤형 칩 설계 전문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에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투자하면서 거대한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초고속 전용 도로라고 할 수 있는 NV링크를 마벨의 칩에도 개방하는 것인데요. 이 도로로 비유를 들자면 그동안 엔비디아의 도로에는 자사의 제품만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벨이 만든 맞춤형 칩까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자체 칩을 만들더라도 결국 데이터 전송이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상 경쟁자들까지 엔비디아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는 가두리 양식 전략을 선택한 셈입니다. 아울러서 두 회사는 전력 소모는 줄이고 속도는 빛처럼 빠른 차세대 광통신 기술 개발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루멘텀 홀딩스, 코이런트와 같은 광통신 기업들의 주가 역시 6%에서 8%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테슬라도 이 장중에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이 차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와 마벨 CEO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한마디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발 종전 기대감에 따른 국채 금리의 급락이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하락하면서 자동차 할부와 리스 금리의 인하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실물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마벨 등 반도체 거물들의 발언도 힘을 보탰는데요. 이들 CEO는 시장이 현재 빅테크 클라우드에만 몰두하느라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가 이미 매출의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가 추진 중인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캔코드 역시 테슬라의 2028년 실적 전망을 유지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종전 기대감에 엔비디아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진 하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 활기차게 4월 시장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득한 아침이네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네. 네, 미국이 정말 시장이 거짓말처럼 오른 하루였던 것 같아요.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빅테크와 AI 반도체가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전쟁을 찬성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란 같은 저기는 한번 속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신이 주식 투자하는데 점점 더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핵 보유국이 9개국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네.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갖게 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위험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나라에 핵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CNN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지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실제 지지율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그때도 했는데 지금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트럼프가 안 된다고 지금 다들 예상을 했는데 두 번 다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어제 증시는 상승을 했으니까 좋은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오랜만에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쵸, 오랜만에 좋았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 메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골고루 오랜만에 이런 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그다음에 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도 다 같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신 매그니피센트 7과 구 매그니피센트 7이 동시에 다 움직이는 거기다가 이제 이 제약도 같이 움직였죠. 지금 약한 섹터라고 하면은 저 음식료 쪽이랑 이 에너지 쪽 일부 네네. 제외하고는 전부 빨갛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좀 아쉽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인공지능 씬에 대한 이 성장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는 좀 악재로 다가오면서 네. 같이 합류를 못한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아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10일이 이제 문제인데 10일 내에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도 이란이 또 쿠웨이트 선박을 지금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브렌트유는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네.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란 대통령의 저희 말 때문인데 사실 대통령은 굉장히 좀 온건파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의 의미가 우리 미국 대통령의 의미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세계 최고의 그게 아닙니다. 이란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죠. 거기서 임명한 지도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지금 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AI와 빅테크가 가장 강한 상승 구조를 만들면서 3대 지수 급등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3%를 훌쩍 뛰어넘는 강세를 보인 간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AI 쪽에서 좀 시장을 강하게 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시그널 키워드도 좀 AI 관련된 이야기들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AI 영상 시장의 이제 판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의 경쟁입니다. 구글이 AI 동영상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저렴한 AI 영상 제작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역시 투자의 그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괜히 그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하루는 올랐지만 지금 급락하기 전에 사실 마이클 버리의 멘트가 사실 지금 지난 시점에서 너무 타점이 또 절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반대로 보는 건 대단하다. 그리고 또 정방향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빌 에크먼이 이 구글의 레드 코드가 발령됐을 때 다들 오픈 AI만 칭송할 때 구글의 저력을 믿고 나는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성향은 완전 반대인데 빌 에크먼은 워렌 버핏을 잇는 가치 투자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네.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닥터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향은 다른데 둘 다 보면 결국에 너무 정확한 타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말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글이 이 시장을 다 먹었죠. 그때 빌 에크먼이 얘기할 때 결국 그 얘기잖아요. 구글의 완벽한 생태계가 결국 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결국에 구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이걸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LLM 하나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BO3는 이제 이 영상 생성 프로그램이죠. 네. 지금 지금 요 인포그래픽을 만든 건 나노바나나라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라는 거는 LLM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노바나나에 늘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이러면 얘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주고요. 제미나이가. 네. 거기다 내가 이 지금 BO3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영상 프롬프트를 줘. 그럼 이제 걔가 대본을 써주는 거죠. 제미나이에서 얻은 대본을 가지고 이제 이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화를 시키고 BO3에서는 영상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글 플로우라는 플랫폼에서 모두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BO3 3.1 라이트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페이스트보다 라이트가 돈이 약간 덜 드는데 지금 보니까 4초, 6초, 8초. 그러니까 제미나이 API나 구글 AI 스튜디오 유료 버전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것은 오픈 AI가 소라 앱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오픈 AI가 소라를 먼저 내놨지만 결국에 이 지금 뒤처지면서 지금은 사실 요즘에는 뭐 힉스필드니 뭐 해가지고 요즘에 모션 그 팔로우라고 보셨나요? 내 얼굴에다가 예를 들어 마동석이나 네. 아니면 전지현이나 뭐 장원영을 씌우면 내가 움직이면 그대로 그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저기까지 발전이 되어 버렸고 네. 뭐 시댄스 얘기 드렸잖아요. 톰 크루즈랑 브래드 그렇죠. 피트가 싸우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소라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제 로봇 및 현실 애플리케이션 연구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네. 이걸 접은 거죠. 이제 점점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우려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구글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구글 BO3 3.1 라이트 출시된 이후에 발표된 이후에 구글 주가는 5% 이상 네. 상승을 했습니다. 뭐 M7 종목들이 다 잘 간 하루였긴 하지만 특히나 구글이 말씀하신 것처럼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BO3 라이트가 소비자들에게 가성비도 높으면서 또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확대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눈송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까지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아직도 지금 사실 뭐 저게 이제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네. 사실 뭐 크레딧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낮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낮아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고요. 이제 뭐 유명 배우가 없어도 집에서 영화를 만들 수가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자, 알파벳 보면은 굉장히 좋죠. 지금 그 모든 게 만점입니다. 지금 배당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밑에 $300를 깨고 밑바닥으로 좀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침공 전에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51선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1월 달 말 이 정도 수준에서 51선을 깨고 51선 밑으로 지금 붕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201선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201선을 지금 돌파한 거는 작년 7월 이후에는 201선을 붕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201선까지 일단 다가선 다음에 네.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17개 분기 중에서 12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4월 24일 이번 달에 실적이 나옵니다. 금요일 5시에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자,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2월 5일 날 발표가 되었어요. 자, 저 당시에는 6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됐기 때문에 5시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104.77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13.83 빌리언 달러로 8.65%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2.61 달러 예상이었는데 2.82 달러로 8.05% 예상 상회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2월 달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378.24달러,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40% 이상 많이 남아있네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위로 지금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의견도 상당히 강합니다. 32개 의견 중에서 무려 26개 바이가 나오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고 지금 증권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인하와 접근성 확대까지 좀 구글이 시장의 선점 구조를 만드는 상황이고요. 좀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SK 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파워컨트라는 게 출시가 되면서 뭐 지금 약간 우려가 발생됐잖아요. 아까 네. 그 제가 얘기한 거랑 이 파워컨트랑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점점 더 AI들이 자신이 할 일만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자신의 주특기만 주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워컨트라는 게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 지금 구글의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출시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유리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구글의 뭐 터보컨트 이슈가 있긴 했지만 터보컨트군요. 맞습니다. 네, AI 영상이 이제 기술 경쟁이 끝나고 좀 가격 경쟁으로 가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와 메모리까지 같이 갈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AI 시장의 동맹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엔비디아가 마벨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마벨은 12%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스노우 5에서도 이 이야기 했거든요. 나왔나요? 엔비디아의 그 투자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 마벨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또 2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혹은 지분까지 사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런 혈맹 관계까지 맺으면서 네. 기술적인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엔비디아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을 만들고 있죠. 네.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신뢰의 징표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요. 토큰 올 트러스트, 마벨을 주요 AI 파트너로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벨이 제공하는 기술은 주문형 XPU입니다.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이 지금 그 뭐 범용이 아니고 그 어떤 저기에 딱 맞는 거죠. 주문처에 딱 맞는 주문형 XPU다. 네. 그다음 NVLink 퓨전이 호환되는 스케일업 네트워킹. 이 제공하는 기술을 갖고 엔비디아는 베라 CPU, 커넥트X NIC, 블루필드 DPU, NVLink 인터커넥터, 스펙트럼 X 스위치, 렉스케일 AI 컴퓨팅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가운데 렉스케일 플랫폼이란 것을 만드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저희 보면 이제 엔비디아 시스템의 호환성을 가지면서 커스텀 AI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협력 분야가 통신 네트워크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에어리얼 AI 랜 기반 5G, 6G 결합한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을 노리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엔비디아의 AI에 대한 투자는 밑에 나와 있지만 시놉시스도 있었고요. 네비우스도 있었고요. 루멘텀도 있었고 코이어런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강한 루멘텀, 코이어런트 같은 광통신 업체도 있고요. 시놉시스 같이, 우리 그 시놉시스는 말 그대로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죠. 소설도 그렇고. 이 영화나 소설의 어떤 간단한 시놉시스를 처음에 보고 네. 마음에 들면 이제 딱 보잖아요. 왕사남도 딱 보고 이거 단종에 대한 얘기 재밌겠는데 그런 그 시놉시스가 그대로 여기 사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 업체들이죠.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 여기에도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연쇄 투자를 하면서 AI 인프라 지배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가 5%대 간밤에 급등 나왔고 마벨이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종목은 일단 엔비디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이 조금 빛을 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좀 거론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GTC에서 젠슨왕이 뭐를 딱 들고 나와도 옛날에는 뭔가 되게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무조건 급등을 했었는데 GTC 가지고는 이 어떤 외부 변수를 이길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는 외부 변수의 도움 때문에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뭐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죠. 젠슨왕 회장은 여전히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그런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중국에 맨날 가서 이 그 포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 시장을 포기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엔트로픽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클로드 때문에. 그렇죠. 그 CEO는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다가 저렇게 파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뭐 이득을 보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쁜 놈 손에 무기를 주어주느냐 안 주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득을 보더라도 나쁜 놈 손에 무기를 주어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도덕적인 걸 되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클로드 만드신 분이. 도덕적인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포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트럼프가 이 방중 이후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네.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의 단기적인 악영향은 조금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중국 정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중국 정부는 아예 받지 말라고 했죠. 뭐 바이트댄스니 뭐 너네들 뭐 자체적으로 굴기를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밑으로는 계속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은 원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이 어떤 쪽으로 지금 그 적이 되는지는 아마 지금 그 방중하고 나서 거기서 의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하나 이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220달러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70달러를 깨고 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아까 전에 지금 이 200일선을 구글은 깨지 않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200일선까지 깼거든요. 지금 1년 사이에 200일선을 깬 적은 없었어요. 이번 이란 침묵 때문에 200일선이 네네. 깨졌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200일선과 50일선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180달러라는 마디 지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80달러는 그 전에 한 3달 동안 횡보했던 박스권 하단부여서 180달러에 굉장히 이 저항대가 몰려 있습니다. 50일, 200일선, 그다음에 180달러,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었던 부분.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심한 저 180달러, 저 부분을 일단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를 그동안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눈에 익질 않는데 이거 보니까 매출 성장이 엄청나긴 하네요. 이게 거의 뭐 스키 슬로프 수준이거든요. 네. 저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네. 자, 지금 아까 구글, 알파벳 지금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였는데 엔비디아는 훨씬 더 많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연도 2026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26일 날 있었는데 이때도 매출, 주당 순이익,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습니다. 매출이 65.9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68.13 빌리언 달러로 3.38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0 달러 예상이었는데 1.62 달러로 8%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좋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전쟁 변수랑 중국에 계속해서 칩을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네. 트럼프가 그걸 막아버리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외부 변수라던가 어떤 칩을 팔 수 있느냐 말 것이냐 중국에 대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엄청나게 지금 좋게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목표 주가가 273.34가 평균 목표 주가인데 지금 주가로부터 아까 기억하시죠? 지금 180달러의 저항이 있는데 180달러도 지금 못 간 상태인데 여기서 무려 70% 가까이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으니 네. 엄청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 비교하긴 그렇지만 테슬라 목표 주가 110달러짜리 HSBC에서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3분의 1 네. 토막 나야 돼요. 자, 근데 엔비디아는 한 방향으로 몰려 있습니다. 43개 의견 중에서 41개 바이에 1홀드,
저 마이너리티 리포트 원셀이 하나 있네요. 자, 뭐 원셀이 있지만 역시 마이너리티 네. 리포트에서 넘어서지 못했고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지금 이 증권가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중동 변수 그리고 중국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실적도 계속 잘 나왔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증권가에서는 현재로부터 약 100달러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그널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봤는데 이 종목을 빼놓으면 또 서운하죠. 두 번째 시그널 종목은 삼성전자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역시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뭐 TSMC에 자리가 없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TSMC랑 같이 지금 1나노 공정을 파운드리에서 대결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결국에 이제 TSMC에서 만약에 물량을 다 못 받아준다고 하면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미 선택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도 선택을 했죠. 물론 테슬라는 자체적인 파운드리의 야욕을 앨런 머스크가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옛날에 물량을 받았던 곳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막 이런 데여서 기술력은 3나노, 2나노, 1나노 TSMC랑 비슷한데 왜 이 지금 면면이 이러냐. TSMC는 앞에 있는 애들이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민망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수주하면서 네. 굉장히 고객의 면면이 지금 떳떳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인공지능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아까 BO3 모델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네. 더 단가가 더 낮아질 텐데 1시간짜리 단편 영화 만드는데 값이 엄청나게 싸지면 이 인공지능 신이 더 발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HBM의 부족 사태가 뭐 일어나리라는 것은 조금 잦아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의 전략이 AI 인프라 전체를 먹겠다는 그림인데요. 간밤 AI와 반도체가 이끌었던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로 굿 시그널 이어질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이 야간 선물이요 6% 이상 뛰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4월 시장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침이네요. 오늘 특히나 좀 인사이트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첫 번째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이고 또 특별히 테슬라에 대해서 그 오. 특종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 이제 일렉트릭이 현대차가 이제 새로 이제 신차를 발표하는데 그 신차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 그렇죠. 일렉트릭 이제 테슬라 주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기로 좀 유명한데 이번에는 현대차를 다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우선 보면은요, 이게 2026년 뉴욕 오토쇼에서 뭔가 거대한 한방이 온다, 뭐 이런 기사인데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현대차 신차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신차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일렉트릭의 취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신차는 어떤 맥락이고 그래서 현대차가 무엇에 좀 치중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일렉트릭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신차를 갖다 준비할 때는 보통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주행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고 외부로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차단막을 한 상태에서 나가고 그런 것들 사진 찍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파이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돌게 되는데 일렉트릭 그런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신차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XRT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어떤 분야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렉트릭의 기사를 보니까요, 또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현대차가 전형적인 내연차가 아니라 이제 전동화 차에 좀 힘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동화라는 거 의미가 뭔가요? 전기차를 뜻하는 건가요? 예, 전동화라는 게 전인이 이제 그 전기할 때 전인데 그러면 왜 그냥 전기차라고 하지 전동화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분이 계실 텐데 우리 보통 얘기하는 배터리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차도 전동화의 일종이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힘을 빌다가 멈출 때는 그 멈췄던 엔진을 갖다 아까워서 배터리로 이제 다시 돌리는 것이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최초로 이제 내놨던 하이브리드 차가 도요타였는데 현대차도 역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화라는 건 보통 얘기하는 2차 전지로만으로 돌아가는 배터리로만 돌아가는 전기차.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있다. 그래서 둘 다를 아우르는데 이번에 일렉트릭이 발표한 걸 보면은 현대차가 출시를 임박한 이번에 그 신차 역시 전동화 하나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만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형태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뭐 세단인가요? 아니면 SUV 쪽인가요? 예. 일렉트릭 보도를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일렉트릭이 이제 발표한 현대차 신차 중에 하나인데 세단은 아니고 SUV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단이라고 한다면 차고가 낮고 그다음에 SUV는 차체가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더 크게 되죠. 적재 그 물량도 많아지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내올 신차는 이제 세단이 아니고 SUV이면서 그러면서 또 전기차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라는 관점에서 현대차가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히는 XRT라고 하던데 XRT에 대한 개념이 좀 저는 약간 모호해가지고요. XRT가 이제 SUV에 조금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UV인데 현대차 입장에서 새롭게 장르를 하나 개척했다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현대차가 이번 XRT를 갖다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삼고 싶다. 예컨대 현대차가 10년쯤 됐죠. 현대차 그때 제네시스라는 우리가 과거에 싸구려 값싼 차가 아니고 럭셔리한 차에서도 우리가 승부를 걸겠다는 맥락에서 제네시스를 출시했는데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XRT라는 새로운 이제 장르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XRT가 여러 개 다 출시가 됐습니다. 예컨대 펠리세이드 XR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오닉 5 XRT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전형적으로 전기차로만 배터리만 움직이는 차인데 거기서 XRT가 있고 그다음에 펠리세이드 또 펠리세이드 출시해서 현대차가 똑똑하게 큰 어떤 그 수혜를 맛봤죠. 잘 팔아서. 그래서 거기서 다 나가서 펠리세이드 XRT다. 그러니까 XRT는 무엇이냐? 그 SUV랑 차이점 무엇이냐? 뭐 외관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험로. 그러니까 그 비포 정도를 다닐 때도 적합하고 또 심지어 캠핑카를 다닐 때도 SUV보다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분야에 더 치중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장을 갖다 개척하면서 새롭게 현대차의 새로운 모멘텀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좀 많이 퇴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이런 전동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어렵네요. 예. 현대차가 이번 주총에서 북미 시장에서 45종의 전동화에 대한 신차를 발표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뉴스 봤을 때 아니 트럼프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왜 X할 때 힘을 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적어도 하이브리드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매출이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전동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점 무엇이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번 정부로 끝나죠. 이번 정부가 더 이상 3기가 없으니까 끝나는데 공화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면 민주당 정부는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시절을 본다면 다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관점에서는 현재도 잡고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다른 전기차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현재를 잡으면서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관점에서 하이브리드란 전동화도 현대차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전동화에 애정을 쏟는다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최근에 이 팰리세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그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 시장에 출시한 팰리세이드 일부 차종에서 그 트림에서 일부 트림에서 이제 그 후반에 뒤에 있는 폴더를 갖다 자동으로 접히는 과정에서 2살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큰 충격이죠. 이 문제를 현대차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대차의 리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잘 다루지 않았지만 북미 시장에서 리콜의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무엇이냐? 현대차가 세계 3위 완성차답지 않은 품질의 논란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품질의 논란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국가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가장 큰 저력 중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빨리빨리 문화를 갖다가 넘어서서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야 된다는 방증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충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언론에서 자기가 잘한 점을 계속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차가 팰리세이드의 충격을 일으켰던 빨리빨리 문화, 그 품질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세계 3위 완성차답지 않은 그 품질을 갖다가 더 올려야 돼야지 이런 것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품질을 개선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XRT를 내놓는다면 현대차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 반전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XRT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 북미 쪽에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 현대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모멘텀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삼성 SDI를 갖다가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디지타임스도 오랜만이네요.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 SDI가 LFP 공급망을 확대시킨다. 이것도 약간 북미 관련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삼성 SDI가 LNF와 같이 1.6천억 정도 LFP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입니다. 해당 이제 보도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보통 얘기했던 좀 전에 전기차를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있었던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LNF에 연대한 것이 아니고 북미 시장에 ESS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SDI가 이제 연대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북미 시장이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제 ESS 시장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좀 전기차가 퇴보를 하다 보니까 AI의 약간 픽앤쇼벨이라고 할 수 있는 ESS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기차가 아니고 그 AI입니다. AI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AI의 최대 단점이 전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거의 잠시 운동장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의 땅의 부지를 갖다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곽으로,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돌린 다음에 거기서 얻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 소비자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엄청난 이제 송배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근데 송배전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로서 이제 내놓은 거의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냐? 단기적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잠시 운동장 규모의 또 다른 ESS를 갖다 짓는 것입니다. ESS는 엄청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ESS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삼성 SDI가 이번 LFP에 ESS를 진출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FP는 원래 좀 중국 쪽이 선도 기업이었고 우리는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 강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에 반사수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예. 결국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치된 것 중 하나 무엇이냐? 중국을 더 이상 이렇게 그대로 내버렸다가 큰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각도 중국을 갖다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있고 이번에 소개드린 2차 전지에 있어서도 2차 전지의 핵심 부품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도록 중국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똑같이 ESS 시장에 북미 시장에 진출했는데 해당 발표를 미국 국무부에서 했습니다.
미국 국무에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갖다가 공급망을 중국에서 제외시켰다는 또 다른 성공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국무가 발표했고, 이번에 삼성 SDI 역시 미국 국무부나 미국 정부에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ESS 배터리 3사는 큰 어떤 수혜를 보는데, 다만 ESS 3사에서 제외되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진출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까? SK이노베이션 소식이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가 주가에도 크게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이 3사 한번 주가 상황 살펴볼까요? 예, 지난 6개월의 수익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발표한 건 3월에 발표했지만 발표 이전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수익률을 본다면 삼성 SDI 무려 100%, LG에너지솔루션 14%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건데 3월에 들어서 그 트럼프의 이란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여겨집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 8% 그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 8% 그쳤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이노베이션은 북미 시장에 ES 진출했던 뉴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파를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예, ESS 시장에 특히 LFP는 중국 기업들이 선도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R&D 열심히 해서 LFP에서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들 압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북미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그 기조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출했지만, 예컨대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매출 추가를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기업의 BYD나 그 다른 기업들이 CATL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박차를 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중동 시장,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한다면 추가로 매출도 가능하고 그런 주가도 더 상승하겠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가득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오늘 사이드카가 좀 위쪽으로 걸리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감 가득한 아침이네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밤사이 전해진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회 잘 쉬셨습니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또 이제 2분기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지난 1분기에 1월, 2월 정말 엄청나게 시장이 강하게 가다가 3월 달에 상당히 주춤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약세장 진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 20%면. 코스닥은 상당히 좀 비교적 코스피에서는 견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고,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공포감이 상당히 좀 극에 달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이 급반등을 해서 이게 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등은 상당히 좀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100%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장을 또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좀 이 멘탈 관리가 이런 급격한 변동성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좀 뭐랄까요, 좀 안정된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4월달 또 지난 3월달에 많이 힘들고 지치셨겠습니다. 4월달도 잘 견디시고 또 좋은 투자의 어떤 시작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얘기 또 해보죠. 앞서 뭐 잠깐 뭐 지난 한 달 시장을 좀 요약하기도 했습니다만 장이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좀 좋지를 않으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탁금을 이제 오늘 이데일리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탁금이 이제 21조 원이 급감을 했다. 이거는 연초, 그러니까 월 초에 가장 고점이었대죠. 그때 132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111조니까 가장 고점 대비해서 예탁금이 지금 한 20조 정도 줄었다. 이 130조였던 게 20조가 줄었으면 뭐 한 4, 5% 정도 되는 거죠.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 돈은 아직도 여전히 이 시장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 계좌에 남아 있거나 그러니까 주식에서 빠져서 남아 있거나 또는 이제 주식을 판 돈이 그대로 딴 어떤 계좌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 계좌에 남아 있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증시 대기성 자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바로 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20조 원들 자금 중에 약 한 절반 가까이는 일단 CMA라든가 MMF 같은 이런 그 단기 자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계좌로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MMF도 그렇고 CMA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단기성 뭐 CP라든가 뭐 이런 데 단기 자금 운용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보다는 아무래도 당연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잠깐 옮겨가 있다가 소위 말해서 피해 있다가 언제든지 시장에 더 좋으면 바로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자금들은 소위 말해서 뭐 도망쳐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펀드런처럼 증권사 이 계좌에서 돈이 런을 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다.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러한 전쟁이 이제 종료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뭐 21조 급감을 했다고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뭐 완전히 무슨 이탈 분위기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러왔던 뭐 이란 전쟁, 그에 따른 인플레 뭐 상승,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뭐 거의 뭐 무산, 뭐 또는 금리 오히려 인상, 또 스태그플레이션 등등등 온갖 노이즈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장을 이제 짓눌렀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뭐 터보 퀀트 얘기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좀 가셔진다고 그러면 또 시장은 다시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터보 퀀트가 일단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줬는데 며칠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이 터보 퀀트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본스의 역설이란 표현이 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AI 산업의, 그러니까 AI 생태계의 메인이 GPU에서 지금 메모리로 좀 옮겨오고 있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론으로 가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이 한 이틀 연이어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터보 퀀트 얘기보다 이번 주는 이 디램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안 떨어질 줄 알았던 거죠. 디램 가격이 최근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뭐 피크아웃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주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상당히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뭐 원투 펀치를 맞아가지고 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에 이를테면 훅이 하나 들어와서 뭐 카운터 펀치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더 비틀거리게 만든 진짜 휘청이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가장 좀 우려했던 그 지점대를 넘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은 기술적으로도
그 걱정스러운 정말 이제 위협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이 D램 가격 문제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반면에 낸드 값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40%, 3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낸드에 대한 부분은 쇼티지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 D램 가격이 최근에 주춤과 관련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역시 이제 이란 전쟁 여파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좀 치솟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물건만 잘 팔린다 그러면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을 비싸게 사 오더라도 뭐 그냥 장착해서 물건이 나가서 팔리면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돈은 순환이 되니까 회전이 되니까.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그 D램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그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해지는 거죠. 거기다 가뜩이나 가격도 비싸고 가격이라도 많이 떨어졌으면 차라리 잘 됐다 뭐 재고라도 좀 쟁여놓자 하면서 할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D램 가격을 최근에 일시적으로 좀 주춤거리게 만든 이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D램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고정거래선 가격입니다. 스팟 가격, 즉 현물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좀 아직은 없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그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그 시장 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D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더 가격이 좀 4월 달에 오를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D램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구조적인 뭐 걱정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벗어나서요. 요 3월 달에 이 힘든 장에서도 괜찮았던 거. 첫 번째는 바이오였죠. 바이오가 사실은 3월 지난주 정도, 지난주 초반까지 사실 바이오가 괜찮았고 지난주 중반 이후에 좀 힘들고 있죠. 반면에 이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은 3월 중순 들어서 2주 연속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최근 한 주간만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좋습니다. 수익률 보면 LNF가 뭐 28%. 대단하죠. 이 시장에서 28% 올랐다라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도 10.8%, 포스코퓨처, 삼성 SDI 모두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좀 덩치가 큰 종목들, 대장주들도 셀도 그렇고 소재 쪽도 그렇고 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주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뭐 ESS 수요 폭증,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의 보조금 확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사실 최근에 특히 3월달에 강했던 이유는 역시 이란 전쟁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얼마나 경제에 또 시장의 그 의존도가 높은 게 좀 굉장히 좀 위협적이냐, 치명적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럽게 깨우게 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신재생 쪽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괜찮았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뭐 햇볕 좋을 때, 바람 많이 불 때 싹 모아서 그거를 어디다가 쟁여놔야 되죠. 보관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ESS 배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여기에다가 탈중국에 대한 이슈는 여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차 전지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현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3,000당 제약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황제주, 그러니까 100만 원이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상황이 나흘간 지속이 되다가 이제 꺾였죠. 특히나 이게 그 공시까지, 그러니까 수주 공시까지 나왔는데 라이센스하고 공시까지 나왔는데도 하한가를 마감을 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황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좀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25만 원대에서 100만 원 넘어갔으니까 4배 이상 뛰었던 거죠. 그렇게 좀 저렇게 무섭게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 거는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인슐린 경구용, 그러니까 경구로 이제 인슐린을 먹는다. 인슐린 경구약, 이거에 대한 약간의 뭐 의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미국 계약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도 있고, 1,500억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블로거 얘기도 좀 나오고,
국내 한 증권사 그 연구원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언급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또 회사 측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죠. 뭐 여기서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단기간에 이렇게 불과 석 달 사이에 4배가 오른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시장에서 좀 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1,500억이 아니라 15조짜리 계약이다. 왜 자꾸 시장에서는 1,500억으로 이렇게 마일드스톤을 가지고 전체 계약으로 이렇게 폄훼를 하느냐 뭐 이런 또 어떤 반응도 좀 내놓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4월 증시가 개막을 합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부터 환율 급등, 그리고 반도체와 수급 변수까지 시장을 흔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신중우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을 차근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분위기, 또 투심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뭐 연일 좀 뭐랄까 힘이 없는 미국 증시였는데 간밤에는 그래도 다행히 네. 급등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4에서 6주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 왔지만 네네. 시장에서는 사실 계속 말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증시에 큰 도움은 안 됐었는데 간밤에는 이란 측에서 전쟁을 좀 종식 내지는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내비치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네. 어떤 그 협의가 좀 있다,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러우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이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불거질 수 있는데 그나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권, 통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 이란 전쟁이 쳐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길목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거에 시장은 좀 강하게 환호까지보다는 좀 안도를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상이 됐다. 뭐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모처럼 반갑게 급등이 나왔던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도 좀 전쟁 종결에 대한 시그널을 네, 보낸 네. 것도 중요했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있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 6주가 되면 이란을 떠날 거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뭐 전쟁 리스크의 정점을 통과하는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뭐 전략적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이제 그 걸림돌이 좀 있겠죠. 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미국은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법상 6주 안에 뭐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밀리터리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약간 액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이외의 어떤 또 승인을 받는 절차들 밟으면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측의 스탠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잘 체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 30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이스라엘은 의회가 청산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의 의회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의회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직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총리는 지금 10월에 있을 총선에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거죠. 근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경파와 이 정동파와. 그래서 강경파와 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의 갈등을 계속 좀 뭐랄까요? 부각시킬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약간은 톤 다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이 사건에서 둘 다 계속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피해만 본다면 좀 합의점을 찾잖아요.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혔을 때는 물론 본인들은 거기서 오는 유가는 없지만 석유는 없지만 이 동아시아라든지 유럽의 경기가 너무 많이 둔화되게 되면 이 카운터 파트라든지 아니면 밸류체인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무너질 수가 있고 더불어서 거기 비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파종 시기에 4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 자체는 이제 뭐니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출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4월 중순 이전에는 조금은 호르무즈 해협 정도는 합의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밤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다가온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북한도 네. 막 핵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우리 있고 우리랑 협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은 미군도 조금 더 집결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란도 계속 미사일 간헐적 걸프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들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합의점이 이르기까지 네. 더 격렬한 어떤 반응들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리스크 완화 기대가 반등의 계기가 된 건 맞는데 뭐 이스라엘 측의 입장도 그렇고요. 네. 뭐 아직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네. 자, 한편 뭐 또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뭐 물가 안정 목적이 크겠지만 증시 입장에서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처방은 일단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건 네. 맞지만 시정 유동성 보강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 그렇군요. 예탁금이 지금 100조 이상 쌓여 있는데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순유입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원인이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과 비용 상승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나 마진 압박에 있었다라고 보면 어떤 추경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사실 좀 저는 보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캐펙스, 즉 투자 지출이 조금은 계획한 것보다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4월 중하순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눈여겨보고 관망하고 변동성을 좀 체크하는 시간이라서 시장 자체의 훈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요인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서민 물가 안정의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만 증시 측면에서 뭐 네. 큰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원달러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 후보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발언의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가 보통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의 구간, 뭐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위기, 네. 그리고 그런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급등한 원인은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외환 위기라는 거는 달러가 부족해서 네.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달러의 미스매치.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자금,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자금의 비율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순채권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환 위기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동의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요, 방향성을 타진할 때 원화가 강해지려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높아지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대 성장률이 전 세계 상대 성장률보다 높은 구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원화가 1,530원, 1,500 중반까지 갔다라는 거는 전 세계 성장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까 빅테크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좀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도 1, 2월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으려면 뭐 간밤에 이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물가에 압박을 주는 어떤 정점을 지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또 다시 1,500원 초반 내지는 1,500원이 아닌 1,400 후반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1,400 중후반 중하 예를 들어서 1,400 초반까지 가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되는 시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시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외환 위기 같은 환율 급등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연준의 입장이 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뭐 수급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제 개인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 수급 구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외국인은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50조 원 가까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라고 봤을 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작년에 연간으로 70% 오르고 네. 그리고 1, 2월에만 거의 50% 올랐지 않습니까? 30% 뭐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에서는 이제 한국물의 비중이 앉은 자리에서 올라가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사이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보는 네, 경향이 네. 있는데 이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라도 마이너스가 줄어들 때는 사거든요. 이를테면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거꾸로 지금 전년 대비 160%였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오는 지표는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둔화될 때는 매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이 둔화되는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네. 거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1분기 이후에 올해 내내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증가율이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을 산다라는 개념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올해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을 사면서 어떤 수급의 다변화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수급에서 외국인은 사실은 매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사들어오는 구간은 아직은 이루고 약간 연준의 금리 인하 네. 시점이 되면 원화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조금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듭니다. 뭐 외국인이 반도체 사이클 관점에서 우리 시장 바라봤을 때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부분도 네. 있었고 앞으로 좀 환율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터보컨트 이슈의 여진이 네. 좀 계속되고 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 흐름을 좀 단기 충격으로 봐야 될지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그 고민인 것 같아요. 단기 충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제번스 역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수요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메모리 주가의 버팀목은 공급 쇼티지 그리고 이제 즉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DDR5만 하더라도 지금 그쯤에서 거의 3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터보 퀀트가 뭐 효율성이 좋은 어떤 소위 말해서 6배나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네. 사실 치플레이션의 반작용이거든요. 너무 비싼 가격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수요가 죽거나 둔화되거나 대체제를 찾잖아요. 네. 아니면 효율성 있는 제품을 찾거나 유가가 높으면 우리가 대체 에너지 발굴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연비 좋은 거 찾는 것처럼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근데 P는 올라가서 이제 둔화되게 되면 밸류에이션 하락하는데 어차피 매출은 P 곱하기 Q야라고 했을 때 그럼 Q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Q가 늘어나는지는 또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 챙겨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죠. 당장 다음 분기부터 Q가 늘어난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또 힘을 얻겠지만 지금은 고금리고 비용이 높으니까 Q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라고 하면 또 지지부진한. 그래서 P는 공급 업체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는 P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하면 Q가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고점에서 삼성전자도 25%, 하이닉스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모멘텀이 생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네. Q가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산정한 트레이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이시면 16만 원, SK하이닉스 80만 원이라면 이 수준에서 20만 원, 90만 원에서 95만 원의 레인지를 주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이어서 해보면 네. 14조 원이 넘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 반응이 좀 다소 맞아요. 제한적이었어요. 시장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걸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분명히 주가에는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EPS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게 주주 환원 정책도 있지만 더 강했던 거는 메모리의 가격 상승이었다라는 측면 아까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밤에 이란 이슈가 조금은 이제 어떤 우려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도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리바운드의 강한 성격이 나올 거고 4월 초에는 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던스가 네. 그 부분으로 강한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추세를 복귀하고 20만 원 이상에 쌓여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면서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멘텀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상당한 모멘텀이긴 하지만 본업에서 돈을 더 벌어야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4월 말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괜찮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펙스 여력이 있구나라는 어떤 입증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4월 동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기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약간은 스윙이 있는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조금 계속 주목을 맞습니다.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편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중요성 다시 좀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흐름이 이제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리튬 가격이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재고 평가 손이 이제 약간은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2, 3년 동안 계속 줄고 하향 조정을 겪다 보니 네. 수급이 조금 비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이 공급 과잉 시기를 지나오게 되면 이 기업들은
비용 구조에서도 조금 효율성을 가져가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생긴 상태가 2차 전지지 않겠냐. 그런데 최근에 ESS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에너지 대체에 대한 아이디어들, 하다못해 전기차에 대한 비즈니스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게 작년 1월에서 한 6월까지 삼성전자가 바닥을 그릴 때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좀 저점을 다졌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기준으로도 올해까지도 적자지만 내년에 가면 뭐 흑자 이런 식의 큰 턴어라운드로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중동 변수에 환율 흐름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침 간밤에 미국 시장도 모처럼 반등을 하면서 오늘 개장 기다리시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과 함께 새로운 한 달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